베트남을 더 깊게 바라보는 5가지 시선. 베트남을 깊게 이해하려면 여행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리의 커피, 시장의 온도, 해변의 바람처럼 가벼운 감성 뒤에는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구조가 함께 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5가지 시선을 담았다. 이 영상에 담긴 5가지 이야기. 1. 베트남에서 꼭 해봐야 할 5가지. 여행자도 현지인도 사랑하는 베트남 감성의 시작. 2. 베트남 기념품 베스트 10. 이 나라의 향과 색을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쉬운 방법. 3. 베트남 로컬 라이프 6.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지인의 진짜 일상 풍경. 4. 한국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 7가지. 여행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화적 충돌의 순간들. 5. 베트남이 사회주의라서 다른 점 7가지. 겉으론 보이지 않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구조와 배경. 겉과 속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진짜 베트남이 보인다. 이 영상이 베트남을 더 깊게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베트남에 오셨다면 꼭 해봐야 할 것 5가지. 관광이 아닌 체험, 베트남의 숨결을 느끼는 법. 한 나라를 안다는 건 그곳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듯하다. 길거리의 냄새, 현지인의 말투, 시장의 소음, 그리고 식탁 위의 향신료까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겪어봐야 베트남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5가지는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생활과 정서를 느끼는 경험들이다. 1. 아침 카페 거리에서 카페 스어다 한 잔. 베트남 사람들은 하루를 커피로 시작한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드립을 기다리며 거리의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것. 그 자체가 베트남의 리듬이다. 진한 연유 커피가 부담스럽다면 카페 덴다, 블랙 아이스 커피를 주문해보자. 쓴맛 뒤에 오는 향이 의외로 매력적이다. 2. 현지 재래시장에 들어가 흥정해보기. 관광객용 마트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 재래시장이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얼마예요? 바오 니에우라고 묻고 싸게 주세요 버띠 라고 웃으며 말해보자. 흥정은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대화 방식이자 관계의 시작이다. 시장 한켠에서 베트남식 쌀국수, 반세오 베트남 부침전,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을 맛본다면 그것만으로 하루가 채워진다. 3.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도심 질주. 처음에는 조금 두렵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편한 이동수단이 없다. 좁은 골목 막히는 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행렬. 그 속에서 느끼는 바람과 자유로움은 베트남의 에너지 그 자체다. 헬멧을 꼭 쓰고 짧은 거리부터 시도해보자. 도시의 구조를 금세 익히게 된다. 4. 저녁 노을 시간 현지인과 함께 맥주 한 잔. 호찌민의 붕따우 해변, 다낭의 미케비치, 하노이의 호안끼에모 어디든 좋다. 해가 질 무렵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비아 사이공이나 바바바 한 병을 주문한다. 낯선 사람과 건배하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는 순간 국경이 사라지고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5. 사원에서 향을 피우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기. 베트남의 사원은 조용하지만 늘 사람의 온기가 있다. 학생, 노동자, 어머니들 모두가 잠시 머물다 간다. 향 한 자루를 사서 부처 앞에 올리고 그저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보자. 불교가 베트남인의 살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베트남을 제대로 느끼려면 관광객의 속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빨리 보고 많이 찍는 여행 대신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사람 냄새를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베트남 여행의 시작이다. 베트남 여행, 끝나고도 기억에 남을 선물. 베트남의 맛과 멋을 담은 기념품 베스트 10.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주변에 나눠줄 선물을 고르느라 고민한 적 있으세요? 저마다 취향과 예산이 다르지만 이 목록만 참고하시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기념품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시장과 전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가지 상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베트남 커피. 진하고 묵직한 맛이 매력적인 로부스타 원두가 주를 이루며 연유와 함께 즐기는 카페 스어다가 대표적입니다. G7 인스턴트 커피,
드립백 커피 세트, 현지 로스터리 원두봉지 500g 등을 준비하여 선물하시면 베트남 관광 기념으로 딱 좋을 듯합니다. 증 응우엔 커피, 하이랜드 커피 매장이나 벤탄 시장 420 중앙우체국 근처 상점에서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네. 연꽃차 로터스 티. 호안기엠 연꽃잎을 차로 우려낸 고급차. 은은한 꽃향이 차에 스며들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하노이 삼육거리나 포항자이 주변 찻집에서 직접 제조 포장된 티백을 구매하거나 유명 브랜드 타이 흥 또는 짜센 더이호 제품을 선택하시면 품질이 보장됩니다. 3. 향신료 세트. 스타 아니스 팔각, 계피, 정향, 팔각 등의 향신료를 뜻하며 쌀국수, 퍼, 껌 등 현지 음식의 핵심 맛을 집에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벤탄시장 420 스퀘어 근처 향신료 가게에서 소포장으로 구매하고 밀봉용 진공팩에 담아주면 좋습니다. 4. 코코넛 캔디 KO 디어. 쫀득하고 달콤한 코코넛 밀크 캔디로 하드 타입과 소프트 타입으로 다양하고 선물용 소포장 상자가 귀여워 기념품으로 제격입니다. 팁장 띠엔 브랜드가 유명하며 하노이 호찌민 시내 대형마트 쿠온마트, 빅시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 말린 망고 망고칩. 신선한 망고를 저은 건조해 과일 맛이 진하게 살아있어 간식으로 좋고 한국에선 구하기 힘든 달콤, 매콤, 새콤한 맛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벤탄시장 과일 건조품 상점 미토타운 마트나 대형 슈퍼에서 등에서 개별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6. 베트남 실크 스카프 스웨터. 부드러운 자연 실크 제품이 많아 목도리, 스카프, 넥타이 등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올드쿼터의 수공예점 호찌민 던딩교회 인근 공예마켓에서 색상 무늬를 직접 골라 주문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 7. 라탄레텐 공예품. 라탄 가방, 바구니, 화병 등 가볍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입니다. 마카오 마을 호와 비공예촌에서 질 좋은 수공예품을 비교해보고 고르시면 최고의 소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8. 밭장 도자기. 전통 수공예 마을인 밭장 도자기의 찻잔, 접시, 장식용 항아리 등을 가리키는데 화려한 문양과 견고함이 특징입니다. 하노이 외곽 밭장 마을 직송 판매점 또는 시내 고급 기념품점에서 작은 찻잔 세트나 수반 등을 선택하길 추천드립니다. 9. 아오자이 인형 미니어처.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은 미니 인형이나 자수 액자 형태로 제작돼 선물용으로 귀여움을 더해줍니다. 하롱베이 선상 마켓이나 호찌민시의 벤탄 시장에서 로컬 장인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함께 즐겨보세요. 10. 천연팜 오일 비누 스킨케어. 야자수 코코넛 오일을 기본으로 한 비누 모이스처 크림 립밤 등으로 피부 자극이 적고 자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지 드럭스토어나 유기농 매장 안남 고메스에서 현지 드럭스토어에서 브랜드별 샘플 키트를 소량 구매해 선물 세트로 구성해보는 재미도 함께 즐겨보세요. 이 10가지 아이템 중 마음이 끌리는 것. 한두 가지를 골라보면 여행의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지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뒤에 구매하시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물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며 베트남에서 보냈던 시간과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매력을 즐겨보세요. 중요. 전에 올렸던 베트남 공항 면세점 담배와 술 사지 마세요. 글도 참고하세요. 베트남 로컬 라이프 6가지 선정. 한국에선 보기 힘든 현지인이 사랑하는 이색 트렌드 탐방. 베트남의 피클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글에 처음 보는 운동인데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네요. 독자님의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선 잘 알지 못하거나 유행하지 않으나 베트남에서 유독 유행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의문에 베트남 현지에서만 유독 즐겨볼 수 있는 이색 트렌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정말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선 이게 바로 요즘 대세. 라는 소리 들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비아허이. 생맥주를 대형 탱크에서 바로 받아내리는 아침 점심용 초저가 생맥주를 뜻한다. 한 잔에 만동 한화약 600원 정도로 싸고 노점상에 가니 테이블에 앉아 가볍게 즐기기 딱 좋다. 한국에도 수제 맥주바가 많지만 전날의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의 도로가의 한복판.
노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네. 거리 레몬티. 얼음 가득한 레몬차를 플라스틱 의자에 턱 걸치고 홀짝이는 수다 카페라 할 수 있다. 10대에서 20대가 수다 떨기에 최적이다. 인테리어나 에어컨 등도 없지만 친구랑 3, 4, 5 모여 약 550원 정도로 1시간도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3. 에그커피. 달걀 노른자를 설탕 연유와 휘저어 만든 푹신한 커피 생크림이 얹힌 진한 커피이다. 베트남식 커피 특유의 쌉싸름함과 달걀 거품의 부드러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베트남 현지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한 종류라고 한다. 요즘 하노이 420 올드타운 카페마다 필수 메뉴라고 한다. 4. 하노이 서호 자전거 라이딩. 이른 새벽이나 해질녘에 서호 둘레 17km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모임을 뜻한다. 더위를 피해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모여 라이딩을 하고 끝나면 인근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긴다고 한다. 한강 자전거길과 비슷하지만 경치도 이국적이고 새벽 5시에 모여서 타는 게 포인트이다. 이러한 모임은 하노이,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여러 사이클링 동호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5. 벽화 스팟. 도시 곳곳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 앞에서 인생샷,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군이나 푼영군과 같은 핫플레이스마다 새로운 벽화가 수시로 생겨나서 SNS 콘텐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도 서울 이태원과 성수동 벽화거리와 있지만 베트남은 차원이 다르게 크고 화려해서 이런 벽화들을 보면서 하루 데이트 코스로 활용할 수준이라고 한다. 6. 발차기 셔틀콕. 셔틀콕을 맨발 또는 양말 신고 발로만 차며 주고받는 놀이이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공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스킬이 늘어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국에도 족구가 있지만 셔틀콕을 발로 하는 것으로 이건 베트남 고유 스트리트 스포츠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아호이의 소박한 노점 문화에서부터 친구와 함께 즐기는 거리 레몬티, 달걀 크림이 얹힌 에그커피의 색다른 풍미, 새벽과 노을에 맞춰 페달을 밟는 사이클링 모임,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벽화 스팟, 그리고 맨발로 셔틀콕을 차며 즐기는 닷거우까지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소소하지만 매력적인 로컬 라이프가 가득하다. 이들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상 속에서 사람과 공간,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며 베트남만의 독특한 공동체 감각과 여유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여행자든 현지인이든 한 번쯤 이색적인 경험을 찾아 거리로 나설 때 베트남의 진짜 매력을 새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저녁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가 낮은 목욕탕용 의자에 앉아서 레몬티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을 젊은이들을 사진으로 담아보리라.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 8가지.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문화의 차이. 한국과 베트남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지만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한국인은 무례하다,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반면 베트남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한다. 이 오해의 간극은 언어보다 몸짓과 태도에서 훨씬 자주 생긴다. 1. 잘못했을 때 빤히 쳐다보며 실실 웃는다. 한국인은 실없는 웃음을 가벼움이나 무성의함으로 읽는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웃음은 긴장을 풀거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표현이다. 당황하거나 혼날 때 말 대신 웃는 건 죄송합니다의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신호다. 그래서 혼낼수록 더 웃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은 화가 나지만 그건 진심으로 반항하는 게 아니다. 이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지금 웃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이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괜찮아.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우리 같이 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혼나는 중이라는 긴장감이 풀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여지가 생긴다. 2. 공식적인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 한국에서는 상사나 어른 앞에서 팔짱을 끼면 거만하다, 건방지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베트남에선 팔짱이 단지 편안한 자세일 뿐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팔짱이나 손을 주머니에 넣는 걸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여긴다. 예의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먼저인 문화다. 회의나 공식 자리에서 상대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불쾌해하지 말자. 단 중요한 발표나 협상 자리라면 조금 더 격식을 갖춘 자세로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해도 된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럴 때 자세를 좀 더 곧게 하면 좋게 보인다 정도로 가르침보단 공유의 톤으로 말하는 게 좋다. 3. 네라고 해도 실제로는 안 한다. 베트남 사람에게 오케이 알겠죠? 라고 물으면 야라고 대답한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즉 듣고 있다이지 수락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왜 말한 대로 안 하냐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야는 한국어의 네와 똑같지 않다. 그건 듣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 말에 동의하는 제스처 정도의 의미다. 그래서 알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야라는 대답 이후에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나 일정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럼 몇 시에 할 거야? 이해했어요? 또는 한 번 다시 설명해 볼래? 라고. 즉 말보다 행동이나 시간 약속으로 확정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확인 질문이 배려의 표현이다. 4.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 베트남에서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개념이다. 차가 막히면 늦고 일이 생기면 나중에 간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상황 우선의 문화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라는 말은 실제로는 집에서 준비 중일 수도 있다. 약속을 잡을 땐 시간보다 범위를 정하자. 예를 들어 10시에 정확히 오세요보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면 좋겠어요가 훨씬 현실적이다. 또는 출발 전에 전화나 메시지로 지금 출발했어요? 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이건 신뢰를 잃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중한 확인으로 받아들여진다. 5.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에 거리낌 없는 태도. 베트남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물건을 직접 만져보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 시장이나 식당에서 얼마예요? 이거 한국에서 왔어요? 하는 대화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에서의 사적 거리는 한국보다 훨씬 짧다.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가볍게 미소로 응대하자. 한국에서 왔어요. 네, 저는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도로만 답해도 충분하다. 무시하거나 차갑게 반응하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대신 개인정보 주소, 가족 등은 자연스럽게 피하는 선에서 선을 긋는 게 좋다. 6.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보면서 딴청을 피우는 모습. 회의 중이나 회식 중에 직원들이 핸드폰을 올려놓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이 모습은 한국에서는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베트남에서는 멀티태스킹이 자연스럽다. 대화와 문자, 통화를 동시에 하는 걸 신뢰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걸 업무의 일부로 본다. 대화 중 휴대폰을 본다고 바로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대화라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며 집중의 요청을 하면 상대도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한국처럼 눈치로 알아듣길 바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예의다. 7. 지금은 안 돼요라며 바로 부정을 하는 모습. 베트남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때 지금은 안 돼요.
라는 대답이 자주 나온다. 한국인 입장에선 업무 거부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시간 조정의 제한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지시보다 대화형 요청에 익숙하다. 즉, 지금 해라보단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로 묻는 게 자연스럽다. 명령형으로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금 당장 해. 보다는 오늘 안에 가능한가? 그럼 언제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스스로 일정을 제시하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간 선택권을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건 한국 관리자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자주 겪는 답답한 순간이기도 하다. 즉, 거절이 아니라 협의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8. 지시받은 일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 베트남 사람들은 일의 끝을 한국인처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일을 마치면 보고, 확인, 결과, 제출로 끝낸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완료의 개념이 느슨하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청소 끝났어? 하면 했어요 라고 답하지만 막상 가보면 반쯤 닫혀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대충 마무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 완벽함보다 속도가 중요하고 다음 일을 이어가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시 후에는 끝났어? 대신 한번 같이 확인하자라고 말하며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자. 보고 체계를 문서나 사진으로 남기면 훨씬 효과적이다. 보고 문화가 약하다는 걸 감안해서 시각적 증거 중심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위에 적은 행동들은 다 내가 직접 겪었던 모습들이다.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잘못하고도 웃는 표정, 회의 중 팔짱을 낀 동료 D라고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모습들. 나는 늘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기본이라 믿어왔기에 그런 태도들을 마주할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다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례함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문화라는 걸 머리로는 알게 됐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 이해는 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는 모습들이다. 그게 바로 문화의 틈이 남긴 흔적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이제는 안다. 그 차이를 조금만 먼저 알고 들어가면 상대의 웃음이 불쾌함이 아니라 어색함이고 내가 동의가 아니라 경청임을 눈치챌 수 있다. 그 순간 오해 대신 미소로 답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짜 소통의 시작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능숙하게 그 차이를 알아차려 베트남 사람들과 부드럽게 일하고 따뜻하게 관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처럼 오래 걸리지 않기를. 베트남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7가지. 경험을 넘어서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 며칠 전 술자리에서 베트남 행정 이야기가 나왔다. 사회보험 환급이 또다시 연장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 번은 서류가 잘못 기입되었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주소란에 현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그 종이와 내용 모두를 담당자 스스로 확인하고 건네줬다는 점이다. 고쳐서 넣었다면서도 다시 일주일을 연장한다는 말에 허탈감이 극에 달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사회주의 나라라 원래 그래. 돈 쥐어주면 끝나. 순간 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찜찜함이 남았다. 경험을 전체로 환원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 불분명한 절차, 짐작하기 어려운 행정 속도, 말을 바꾸는 관공서 같은 일들을 종종 겪는다. 나도 수없이 경험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곧바로 사회주의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 셈이 된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어떤 부분은 정말 구조에서 비롯된 차이이기도 하니까.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베트남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한국과 실제로 다른 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즉 경험을 전체화하지 않으면서도 체제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는 작업이다. 아래는 내가 정리해본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인하는 베트남의 확실한 차이들이다. 1. 생필품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국가구조. 베트남에서 쌀, 채소, 생선, 계란 같은 기초 식재료가 유난히 저렴하다는 인상은 단순히 물가가 싸서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생존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 베트남은 식량과 기본식품을 시장 논리로만 움직이게 두지 않는다. 국민 생활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경험적 인식이 강해서 기초식품은 시장 상품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 권리에 가깝게 취급된다. 여기에 유통구조도 한몫한다. 한국은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오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망과 인건비, 물류 비용이 붙지만 베트남은 농가 시장 소비자처럼 단계가 매우 단순하다. 포장, 보관, 검사, 세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틈이 애초에 적다. 또 필요할 때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직접 움직이기도 한다. 쌀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비축미를 풀거나 생선 육류 가격이 급등하면 수입 물량을 늘리는 시기다. 식량 안정이 곧 사회 안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 생필품만큼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허용하지 않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생필품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생활 안정 중심 정책, 짧은 유통 구조, 식량 자급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외식이나 수입품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지만 기초 식재료만큼은 베트남이 훨씬 저렴하다는 체감이 확실히 존재하게 된다. 모든 최종 결정권이 공산당에 집중된 단일 권력 구조와 이에 따른 행정의 지연. 베트남은 단일 정당 국가다. 정책, 인사, 법률, 예산 같은 국가의 핵심 판단은 모두 공산당 조직을 거쳐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 곳에서 결정하니까 빠르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결정권이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더 느려지는 구조가 된다. 일단 베트남의 행정체계는 중앙 성군 현동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다. 문제는 이 수직 구조에서 어느 단계도 단독으로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은 사안이라도 윗선의 확인과 조직 내부 보고가 필요하고 결정 후에도 다시 당 조직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어느 한 단계라도 책임을 단독으로 지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확인받은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두 번째는 정책과 행정 판단이 법보다 당의 방향성에 더 민감한 구조라는 점이다. 정확한 규정이 있어도 담당자는 혹시 위의 판단과 다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단독 판단을 피하고 가능하면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문서를 보낸다. 의사결정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수직 조직이 너무 촘촘해져 있어서 하나의 사안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에서라면 하나의 창구에서 끝날 일을 베트남에서는 접수 확인, 재확인, 승인 명부 작성 보고 같은 과정을 각각 다른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책임 분산과 절차 중복이 발생한다. 결국 베트남의 단일 권력 구조는 명령 하나로 전 국가를 움직이는 강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행정 집행 단계에서는 확인 보고 승인, 재승인의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서류 한 장을 처리하는데도 담당자 재량보다 절차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우리가 체감하는 행정의 느린 속도로 이어진다. 3. 토지가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사용권만 가진다. 베트남의 땅은 모두 국가 소유다.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땅을 일정 조건으로 사용하는 사용권만을 가진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작게 움직여야 맞지만 현실의 베트남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개인들이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국가 소유인데 왜 사유화된 것처럼 시장이 움직일까? 그 이유는 베트남의 토지 제도가 사회주의적 원리와 자본주의적 시장이 절충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베트남의 사용권은 매우 강한 권리다. 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매매, 증여, 상속, 임대할 수 있으며 건물을 짓고 개발하고 은행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즉 소유권을 갖지 않았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강력한 사용권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취급하게 된다. 이 점이 중국 사회주의와는 다른 점이다. 4. 높은 공공, 국가기업의 비중. 베트남은 핵심 기반 산업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이 맡는다.
전기, 통신, 수도, 철도, 항만 같은 나라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분야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움직이며 이 때문에 가격 인상이 느리고 큰 변동이 거의 없다. 사회주의식 경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경쟁이 아니라 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는 베트남 전력공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한다. EV에는 베트남 전체 발전소, 송전, 배전망을 운영하며 전기요금 역시 국가가 결정한다. 그래서 산업단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거의 없고, 반대로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보전하거나 장기 계획으로 개선한다. 한국처럼 민간 발전 회사들이 경쟁하며 시장 가격이 오르내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베트남의 주요 통신사는 비에텍, VNPT, 모비폰 이 세 곳이 핵심인데, 이 중 비에텔은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이고 VNPT와 모비폰도 모두 국영회사다.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통신사는 사실상 없다. 그래서 데이터 요금이 싸고 3사 요금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이유도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 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수도 공급은 대부분 각 지방의 지방 국영 상수도 회사 문자 그대로 시도의 소유가 맡는다. 수도료 역시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서서히 조정되는 방식이다. 민간 상수도 사업자가 경쟁하며 가격을 올리거나 설비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아니다. 철도는 베트남 철도공사가 단일 운영 주체다. 항만 역시 비나라인스 국영 해운항만 그룹과 각 지방의 국영 항만 관리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물류 효율이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이 국영 중심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경제 발전 속도나 혁신 측면에서는 느리게 보이지만 반대로 가격 안정과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요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설비 교체나 적자 문제를 단기 수익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 계획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전국적 서비스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정리하자면 베트남의 기반 산업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가 안정을 중심 목표로 한다. 경쟁이 적고 변화가 느린 대신 국가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정되며 요금 또한 급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공공중심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5. 외국 기업 자본에 대한 강한 진입 규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핵심 산업을 외국 자본에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 언론방송, 금융은행, 보험, 교육학교 설립, 의료병원 설립, 통신 모바일망, 국영기업, 에너지 전력, 석유, 국방 치안 분야들로 전략산업 혹은 국가 통제산업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 놓지 않는 영역들이다. 이 분야는 외국이 들어갈 수 없거나 지분 제한이 매우 크다. 또한 경쟁이 거의 없고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곳도 많다. 결국 경제는 개방되어 있지만 전략산업은 분명한 보호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6. 국가의 언론, 교육, 종교의 흐름 관리. 베트남은 언론, 교육, 종교 분야에서 국가의 관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적 논쟁이나 비판적 담론이 공개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은 대부분 국가공산당 산하기관이 운영하며 민간 언론도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보도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치적 충돌을 피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 크지만 반대로 보면 정권 비판이나 다양한 정치 담론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교육 역시 국가가 강조하는 가치 단결, 사회 안정, 공산당 현대사 해석이 기초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사, 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부족해지는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는 일상적 신앙 활동은 자유롭지만 대규모 종교단체의 급격한 확장이나 정치적 색채가 감지되면 허가, 조정, 승인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국가가 종교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이 영역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장점과 표현과 사상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7. 재벌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외국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국가가 재벌급 민간 대기업의 출연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대형 투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외국 자본이 맡는다. 베트남이 대규모로 개방한 분야 외국 기업이 경제를 이끄는 영역은 실제로 베트남이 자국이 약하다고 판단한 분야들이다. 특히 제조업 FDI 매뉴팩처링은 베트남이 자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는 분야다. 제조업 전자, 의류, 신발 등 IT 개발, 부품 생산, 반도체 조립, 물류, 관광, 호텔, 유통 대형마트는 부분 허용, 식음료 생산, 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산업들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수출, 기술 획득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며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한 영역이다. 그래서 삼성, LG, 도요타, 폭스콘, 인텔 등이 베트남 경제의 중심축이 된 것이다. 경험을 이해할 때 필요한 태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불편함이 있다. 그중 일부는 사회주의 체제 구조에서 오는 것이고 일부는 개별 직원의 역량이나 책임감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사회주의라서라고 결론 지어버린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특성이 확실히 존재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체제 자체가 베트남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단순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험을 전체화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는 제도에서 오고 어떤 문제는 사람에게서 오고 또 어떤 문제는 문화에서 온다. 중요한 건 그걸 구분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전체일까? 혹시 내가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베트남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한국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